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됐다는 게 이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지점이라는 거죠. 군함도는 만들어진 논리예요. 혐한론자들. 감옥서입니다. 지옥서입니다. 군함도의 제일 인상적인 곳은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어서 우리나라의 3명당 1명이 강제징용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세계유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계유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되는 보편적이고 탁월하고 타당한 가치가 있어야만 그게 세계유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됐다는 게 이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왜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건 군함도 하나만 등재가 됐던 건 아니에요. 일본 국내에 8개의 현이 있는데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부터 진행되었던 산업혁명 유산으로 23개의 자산을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비서구권, 즉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최초로 의미 있게 변화가 된 곳이 이곳이고 세계가 함께 지켜야 될 보편적인 탁월한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뭐 그럴만하죠. 어쨌든 뭐 그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곳이 원래 하시마라는 섬이잖아요. 나가사키에서 외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 1890년대 때 시기적으로 메이지 유신 이유가 맞아요. 미쓰비시라는 기업에 의해서 개발된 해저 탄광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층 아파트, 학교, 병원, 오락시설 등 한때 가장 잘 나갈 때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2015년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었던 윤병세 장관이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시설만을 강조하고 미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떻게 맞서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신청했던 대상은 1850년부터 1910년 사이만을 대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말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넘어간 것 1920년대 중반 이후고요. 강제징용이 진행된 건 1937년 이후예요. 지금 일본 측이 1850년부터 1910년 사이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건 만들어진 논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가보면 제일 그 눈에 띄는 곳이 어디냐면 고층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고층 아파트들은 30년대 때 만든 아파트들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군함도의 제일 인상적인 곳은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공식 문서나 이런 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주장도 못하고 이렇게 배제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왜곡이 생겨요. 어떤 왜곡이 생기냐?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는 1910년에 우리가 되게 맑고 밝게 산업하던 유네스코고요. 저긴 보지 마세요. 저기는 말하기 곤란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와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하면서 덮고 가버린 거예요. 일본인들 역사 거의 몰라요. 그래 보니까 여기에 딱 부응하는 게 뭐예요? 혐한론자들. 봐라.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을 한국의 몇몇 인간들이 이런 나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다 하면서 그런 거짓 선전을 퍼뜨리게 되면서 우리만 이상하게 돼버리는. 근데 물론 지금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국제적 영향이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과거 식민지 시절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45년 해방, 48년에 정부 수립, 30-40년 만에 쫙 성장을 해가지고 야, 니네 옛날 잘못했잖아. 따박따박 따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앞부분만 기리려고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시마, 군함도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진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왜냐면 우리는 과거 징용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비단 군함도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벌였었던 수많은 만행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하시마를 비롯해서 이 일대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했지?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왜 일어나냐?
일본의 역사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년대 때부터 경제 성장은 가공화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80년대 때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을 했었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하와이에 펜션을 짓는 개를 들었다. 이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갈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칠 정도의 버블 경제가 차오르다가 뻥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몰락을 하죠. 경제가 몰락하면서 이것도 정말 특이한 현상인데 페어붐이라는 게 일어나요. 페어붐. 이런 페어가 여기만 있을까 하다가 하시마가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기술주의에 대한 또 굉장히 열광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그게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페어의 한때의 어떤 영광, 기술의 어떤 절정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201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진작가들과 많은 매니아들이 적극적으로 군함도를 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자까지 갔는데 하나가 크게 빠져 있죠. 이곳이 어떤 섬으로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에 몰아넣었는지에 대해선 완벽하게 놓치게 되면서 두 나라 간의 충돌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숨기려고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40년대 때 절정이에요. 1943년에서 45년 사이에 한 800명 정도가 강제 노동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 막바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의를 짜내야 돼요. 군함도로 얘기를 들어오게 되면 탄광안이 매우 좁고 온도가 45도를 넘나 들었고 유독가스가 수시로 분출되었다. 창문마다 격자로 다 막아놔요. 그리고 썩은 다다미. 목욕탕 물도 되게 더러웠었어요. 그래서 목욕탕 물을 된장국이라고 불렀었어요. 먹는 거는 식사량 적었을 것이고 주는 식수들 굉장히 좋지 못한 물을 줬을 거예요. 군함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결합하다 보면 가장 가혹했던 공간으로서 유명했고요. 사실은 가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뭐냐면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이고 이곳은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탄원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섬이다, 지옥섬이다. 그 다음은 군함도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징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937년, 38년 어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일본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여요. 이 상태에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여기도 또 점령할 만한 땅이 있잖아요. 거기를 쳐들어가요. 약 3, 4년 사이에 일본은 폭주 기관차가 돼버려요. 폭주 기관차.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부족한 부분들을 조선인들을 징발해서 메꾸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가 징용이라고 하죠. 혹은 뭐 징병, 일본군 위안부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발휘가 돼요. 이런 활동들을 보장해줬던 건 1938년에 발표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이건 위임임법이라고 해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금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악법이죠.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정한 지역에 일을 시키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대기하고 먹는 식사, 집 이런 것들을 다 빚으로 계산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강제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을 하면 돈을 주냐? 돈 대신에 전표라는 걸 줘요. 근데 강제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 저축이 뭐냐면 받은 임금의 일부를 떼다가 천황에게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같아요. 그리고 돌아올 적에 전표를 돈으로 바꿔준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때 받은 전표를 다 모아두고 계셨어요. 언제 나한테 돈을 줬냐고. 막 앞에서 펑펑 우세요. 진짜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당시 구조였었어요. 몇 명이 끌려갔냐를 보면 해외에 안 끌려갔던 사람은 일본이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요. 약 550만 명. 해외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밝혀낸 숫자가
200에서 250만 명 정도예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에서 2,300만 사이거든요. 그러면 3명당 1명이 국내건 해외건 강제징용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징용의 현장을 크게 세 마디로 정리를 하면 구타, 사망, 학살. 노동훈련소장에 들어가자마자 때려요. 저항을 하면 또 때려요. 탈출을 하죠. 잡아와서 또 때려요. 그리고 상당수의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매는 참을 수 있었는데 너 자꾸 이렇게 저항하면 네 동생이나 네 아버지를 데려올 거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징용의 현장을 기억하려면 고된 강제 노동의 현장이기 때문에 폭행이 빈번했었다는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사망이란 말을 썼잖아요. 많이 죽어요. 하이난의 원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조선인들은 공기 주사를 놨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다 공기를 주입해서 죽이고 불태웠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타나요. 세 번째, 제가 학살이라는 말을 했죠. 이건 뭐냐면 분풀이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 학살극이 제일 흔했던 건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가 제일 흔했었어요. 자기들 망했잖아요. 얘네들은 해방이 돼서 좋다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열받잖아요. 특정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거 죽이거나, 이런 보도들도 굉장히 흔해요. 제가 조금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극악스러운 구조에서 구타와 슬픈 죽음과 학살이라는 비극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너 생각보다 차분하게 얘기하네? 상대가 왜곡되게 나올 적에 계속 흥분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잘 하려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이뤄낸 성과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극악스럽고 잘못된 모습들, 특히 조선인들 강제노동 같은 경우들은 아주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좀 객관적인 분노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많이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울고 싶어요. 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자가 아니었다. 총상의 위치가 안 맞다. 러시아의 복수다. 이토는 한일합병에 반대한 친한파였다. 더 충격적인 얘기죠. 안중근은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화가 계속 나가지고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 좀 왜곡 좀 하지 맙시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이죠. 내리고 있던 이토를 저격했고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성취를 하게 되고, 코리아 우라! 조선 만세! 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체포가 됐고, 이번 주제는 아주 화가 나긴 하는데 자꾸 이게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권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과거사를 자꾸 왜곡해요. 그중에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약간 낯설죠. 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자가 아니었다. 이 위키피디아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단행본으로도 출간이 됐고, 심지어 아주 일본의 유명한 학술지 같은 데서도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국 학계한테 물어보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아닌데 거짓말을 하긴 쉽지만 답변할 때는 거짓말을 잡기 위해 정말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근잘근 한번 반박을 해드릴게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이죠.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의 조계지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계획은 만주를 점령하는 거예요. 만주를 점령해야지만 중국 본토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핵심 거점 기지로 설정한 곳이 하얼빈이었어요. 이걸 안중근 의사가 노렸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거사를 일으키면 내가 한 거사가 국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적인 재판을 벌이면서 조선의 억울한 사정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 일본이 러시아와 중요한 회담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얼빈으로 오고 있었던 중이었었어요. 결국 이곳에서 단독 거사를 통해서 총으로 내리고 있던 이토를 저격했고, 세 발이 사실상 정확하게 명중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토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서 주변 수행원들을 쏴서 그것도 다 명중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그러지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국제재판을 벌이려고 했는데 러시아와 일본의 막 합의를 통해서 위순 감옥으로 강제로 끌려오게 되고, 일본 재판법정에서 결국은 사형 판결을 당하고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가 간과하고 있던 게 있었나? 놓친 게 있었나? 왜냐면 너무 충격적인 주장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록에 뭐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선 자세에서 서 있는 이토를 향해서 타다닥 달려나가서 몇 미터 앞에서 땅땅땅 쐈다는 거잖아요. 이 시신을 부검한 보고서를 보니까 위에서 쐈다. 위에서 쐈으면 이렇게 총알이 밑에서 이렇게 세로 찢겨나간 형상이 돼야 되잖아요. 부검 보고서가 안중근이 직접 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밝혀진 바를 보게 되면 수평으로 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앞에서 본 상태에서 권총으로 아주 근접해서 탕탕탕 쏴야지만 나오는 모양새가 된 거지, 멀리서 쐈을 때 나오는 모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로타라는 수행원이 한 명 있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중근이 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 무로타라는 수행원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다른 데서 총이 쐈던 것 같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현장에 무로타가 있었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중근이 쐈다고 하는데 단 한 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도 못했다라는 거고,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사람 말이 많고 나머지 모든 얘기는 지금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복수다. 안중근이 쏜 게 아니라 사실은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러시아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밀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러일 전쟁에 패배했던 배경을 보게 되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해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내부 문제를 수습하기에 정신이 없었었고, 그래서 전쟁을 좀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전쟁을 일본이 계속 끌 수 있는 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본이 이기곤 있는데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고, 러시아는 내부 문제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합의를 빨리 보게 되는데, 비테라고 하는 러시아 협상가가 정말 머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고 있긴 하지만 일본 너네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이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반도. 남만주에 대한 이권은 주겠다. 그러나 배상금은 안 준다. 즉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뭔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무조건 갈등하기보단 협력, 선택, 외교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토라는 협상가가 왔었을 때 협상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게 낫지, 그를 죽인다라는 건 그동안 얻어왔던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을 러시아가 포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즉 정황과 흐름상 이 얘기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이 주장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토는 한일합병에 반대한 친한파였다. 이토 히로부미 하면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나쁜 놈, 우리나라 병합한 사람, 끝이죠.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왜 이렇게 일본에서 찬사를 받냐면 일본 메이지 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즉 새로운 일본 근대 국가의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토는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친한파란 말이 나오냐? 이토는 일본 정가에서 온건파였던 건 맞아요. 이토가 초기에 얘기했던 건 자치입니다. 자치. 자치가 뭐냐면 조선을 코드를 꼽아가지고 경제적 이권만 이렇게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그렇게 관리했었거든요. 뺏어가면서 놔두자라는 자치론자입니다. 친한파는 아니죠. 자치론자라는 것은 식민주의자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빨리 강제 병합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는 조선을 식민화할 생각이 없다. 그냥 자치를 하면 된다.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다. 식민지 부담스럽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여러 번 합니다. 언론 플레이하던 그 장면만 툭 빼가지고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나쁜 역사 왜곡이라는 거예요. 안중근은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교묘하게 꼬니까 열받는 건데, 마지막에 이 여순가모소, 리순가모소에서 돌아가실 적에 그 유언이 여러 단위로 지금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핵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 조일우를 이룰 것.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자예요. 리순가모소에 갇혀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가 안응칠 역사, 자기의 자서전을 간단하게 쓰고요. 두 번째는 미완성된 저작이지만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남겨요. 당시의 서양 열강들, 주로 백인들이죠.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이 세계의 대세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약소국들이 연대를 해서 서양 열강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토도 동양평화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토의 동양평화론은 뭐냐면, 이토는 우리 일본이 주도하겠다, 꿇어, 이건 거예요. 조선과 만주와 몽골과 중국을 식민화시켜서 서양 열강을 막겠다는 동양평화인 거고,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란 건 동아시아 전체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 다르죠. 그 당시에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사고에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걸 지금 저렇게 톡톡 뛰어다가 또 하나 화가 나네요. 그리고 해외 보도들 있죠. 당시 신문들 보면 보도 논조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신문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아닐까?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 제일 재밌는 게 민우일보라는 신문인데, 고려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다. 그들은 고려를 만주로 가는 무지개 다리로 삼고 요동과 심양을 일본에 귀속시키러 간다. 그래도 삼안에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이 길게 내뻗은 팔다리를 꺾었다. 그런 보도들도 있고요. 안중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죽였다. 이런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역사 좀 왜곡 좀 하지 맙시다. 진실은 진실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의 속지도 당하지도 맙시다.